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랜만에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등폭도 꽤나 큰 모습입니다. 시장 상황은 그렇게 변한 건 없습니다. 녹록해진 것도 없고요.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3%에서 2.9%로 지금 0.1%포인트 하향 조정되면서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했습니다. 또 옵션 만기일까지 겹친 목요일이어서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등폭도 꽤나 커서 또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좀 면면을 살펴보면 그간 무역 분쟁 우려로 낙폭이 과했던 낙폭과대 종목 위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 실적 좋아질 것이다 라는 실적 장세에서 여러 가지 우호적인 종목들만이 선별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그 상승폭이 오늘 꽤나 큰 모습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부분과 비슷했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준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오늘 장에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역 분쟁 이슈 최소한 단기적으로 볼 건 아니고요. 중기 이슈에 지금 치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적 장세, 낙폭과대 종목으로 봐야 된다. 워낙에 지금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가 글로벌 이슈들도 시장 상황을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확인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어쩔 수 없는 시장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면면을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장 내일장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포인트로 동결했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에서 2.9%포인트로 0.1%포인트를 낮췄는데요.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국내 경제에 대한 소비와 수출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고용은 계속 부진했다며 앞으로 국내 경제 성장 흐름은 지난 4월 전망을 소폭 하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제품 6천여 종 2천억 달러어치의 추가 관세를 선언하자 오히려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의 피해가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미 국내에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소매산업 지도자 협회는 이번 관세 조치가 이행된다면 미국 내 가게가 벌을 받는 대상이 하나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도 추가되는 관세만큼 미국 내 소비자 물가가 오르게 되고 중국의 보복으로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이 결국엔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업종별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로 가전과 컴퓨터, 통신기기 등 중국으로 중간재를 보내 완성품을 만들고 또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서 국내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7만여 편의점의 전국 동시 휴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최저임금 동결,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 확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재논의 등을 요구했습니다. 협회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편의점 전국 동시 휴업과 함께 야근 시간대 상품과 서비스 판매가를 최대 2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금 지수 나오고 있습니다. 2295포인트, 2300포인트 부근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상승폭이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은 아닌데요. 14포인트 정도 상승, 그래도 반등은 반갑습니다. 자, 오늘 2300포인트 터치를 하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중으로는 보니 아직까지 2300포인트 터치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 2278,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2297포인트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기관 개인사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파는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에서는 금융투자 투신이 사고 오늘 연기금이 좀 많이 팝니다. 연기금이 600억 원 가까이 내다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소폭 매수하네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소폭 올라가고요. SK하이닉스 조정 나옵니다. 셀트리온이 상승폭이 꽤 크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라갑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들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괜찮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포스코, 현대차, 네이버, LG화학, 삼성물산까지 전 종목 올라가는 가운데 그동안 낙폭이 좀 과했던 삼성물산이나 현대차, 포스코 같은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KB금융과 신한지주는 일단은 금리 동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예측된 부분이긴 했는데 금융주 같은 경우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는데 상승폭이 꽤 큽니다. 한국전력 저점 찍고 올라오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올라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818포인트대입니다. 일단은 1.72%의 상승, 거래소와는 차별적인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의 상승폭만 보자면 코스닥이 훨씬 크고요. 지수 상승 그냥 단순 수치로 봐도 비슷합니다. 13포인트가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의 흐름입니다. 장중 고점 819포인트, 지금 부근에서 고점 찍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상승장의 그래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여기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유효합니다. 외국인 619억 원이나 사고요. 기관 196억 원 사는 가운데 금융투자가 148억 원 팝니다. 투신, 연기금은 사고 있네요. 개인도 팝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CJ ENM까지 5종목 보이는데 CJ ENM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합병 관련해서 정지 상태고요. 전 종목 올라갑니다. 나노스가 지금 3거래일째 그리고 이번 주 내내 급등 흐름들 나오고 있는데 6,000원대, 5,000원대부터 지금 9,000원대까지 단숨에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급등에 따른 피로감도 있을 테니까요. 어느 정도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여기부터 12종목들입니다. 바이로메드부터 쭉 올라오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랜만에 지금 급등이 나옵니다. 10.92%나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이야기, 넷플릭스 이야기, 그리고 미스터 선샤인 이야기까지 종합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엔터주도 괜찮은 상황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모습입니다. 펄어비스도 5.99%나 올라가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코오롱 티슈진만 빠지는데 장 초반에 좀 오름세를 보이다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옵니다.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일하게 빠진다라고 볼 정도인데 워낙에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컴투스 오랜만에 5%대의 급등 나오고요. 휴젤이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매물대가 두텁다고 얘기했던 1120원대 초중반을 가볍게 뚫고 올라가는데 6원 70전이나 지금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투자금융팀의 최보원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영향에 대해서 타격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요즘에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고 오늘은 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7월 6일부터 미국과 중국이 500억 달러 중 340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품에 대해서 25%의 과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에 그치지 않고 12일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중국 역시 이에 맞대응을 하기 위한 선포를 하면서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G2 무역 갈등이 협상을 통해서 완화되기를 기대했지만 사실상 소리 없는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격으로 두 국가들의 관계는 더 심각해진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미국이 2천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시에는 중국은 작년 전체 대미 수출 규모의 40%에 달하는 수준을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중국에는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00억 달러 관세 언급 시에는 그래도 관세 부과 품목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에 6,000개가 넘는 품목 중 일상생활에도 주로 쓰이는 물품들을 포함해 석탄, 철강, 알루미늄 등의 제품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위협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문제는 지금 추가적인 2천억 달러가 아닌 2천억 달러에 더해 3천억 달러의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그 관세 부과 품목이 작년 전체 대미 수출 규모인 5천억 달러 수준을 조금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안 그래도 중국의 내부가 시끄러운 와중에 대외 관계까지 악화가 되는 것이므로 상당히 중국의 경기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 역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국의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중국의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는 등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경제가 영향을 받겠지만 우선적으로 위안화 통화의 약세가 나타난다면 이미 나타났지만 조금 더 이어진다면 신흥국 전체 통화의 가치 역시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달러 강세 흐름과 신흥국 통화 약세의 영향으로 신흥국 경제 전반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은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금이 미국 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미국과의 직접적인 무역 마찰이 아니더라도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환율과 수출 규모 등에 따라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물론 개별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출 규모와 부담해야 되는 비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나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폭으로는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제 존재하는 만큼 변동성에는 유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지속적으로 추가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응을 할까요? 네, 우선 맞대응을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수출의 규모가 다른 상황에서는 중국이 비교적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의 경우만 봐도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5천억 달러를 넘는 반면 수입액은 1,300억 달러 수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 관세만으로는 중국이 미국에서 언급하는 이 추가 관세 규모를 버텨내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무역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두 국가 모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은 당연히 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국가들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까지도 당연히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좀 언급될 수 있는 것이 이 중국이 보유한 미국 정부 국채인데요. 약 8%에 달하는 미국 정부 국채를 중국이 매각한다면 미국의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등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집니다. 하지만 중국 역시 영향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상당히 중국에게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우선 아직 2천억 달러의 수준의 추가 관세가 계획 단계에 있다는 점, 그리고 3천억 달러의 부과는 아직 강하게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2천억 달러의 추가 관세가 실행되기까지는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는 우선 미국과 중국의 협상을 여러 번 반복함에 따라서 좀 그쪽을 조금 더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닐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이 굉장히 크게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영향이 오고 있는지 어떤 국가들이 영향을 받는지 이 부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지금과 같이 계속 이어진다면 선진국보다는 당연히 신흥국 지역의 환율, 무역 수지 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 하락폭이 조금 더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6월 FOMC 전후에는 달러가 강세 흐름이 나타나며 대외부채 비중이 높거나 외환보유고 비중이 낮은 신흥국가들이 비교적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반면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취약한 국가로 구분되던 신흥국가는 달리 비교적 견조한 국가로 평가되던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같은 국가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주요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가 하락되어 취약한 신흥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비교적 시기와 규모에 따라서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난 국가들은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브라질의 경우에는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는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중국향 대두 수출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인도네시아와 같은 경우에는 팜유 수요 증가에 대한 수혜가 좀 기대가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들은 G2 무역 갈등 심화보다도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항상 주시하시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를 풀고 수출입 계획도 계속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직 뚜렷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아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우선 그 무엇보다도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이 더 심화되느냐 진정되느냐 이 사항을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심화된다면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이나 혹은 브라질의 대두와 같이 수혜 품목이 있는 산업이나 국가를 중심적으로 좀 더 기존보다 세분화된 시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과 범중국 국가들은 이제 FOMC 회의라든지 달러 강세의 영향보다도 이러한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심화될 때 조금 더 영향을 심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영향이 좀 제한적인 국가를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베트남 얘기도 많이 시장에서 나왔었잖아요, 초반에. 영향이 좀 제한적인 국가들은 어디 있을까요? 워낙 글로벌 증시에 영향이 큰 미국과 중국이니만큼 대부분의 국가들에는 당연히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흥국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도 이익 성장률도 나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지역별 구분으로 보면은 자금이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도의 경우에는 개혁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비교적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들 중심으로 수급이 이어지고 있고 계속 IPO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수급의 부담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조금 높아 혼란은 지금 계속 나타날 수도 있어서 900선도 조금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900선이 좀 무너지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소폭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곳에서는 조금 더 유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920선 위로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통화 약세가 이제 일본 대표 지수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을 조금 긍정적으로 비교적 제한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최근 신흥국, 타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이익 전망치 역시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역 전쟁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중국과 한국 등의 다른 국가들보다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역 분쟁에서 조금은 지금 벗어나 있는 국가들까지 짚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투자금융팀의 최보원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홍춘욱입니다. 예, 요즘에 시장에서는 화두는 단연 미중 간의 무역 분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로 전 세계가 시끌시끌한 상황인데 이로 인한 세계 경제 흐름을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여쭤볼까요? 예, 사실 7월 달이 원래 저희들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사실 비수기입니다. 대부분 휴가도 많이 가시고 또 상반기 평가들도 대부분 끝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세미나도 없고 고객 만날 일도 없는 시기인데 제일 바빠요. 이렇게 부지런히 세미나도 다니고 고객들을 만나게 되다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물론 방금 이야기하셨던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들이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물으시는 게 걱정이 바로 미국 경제 지표들은 참 좋은데 이번에 나온 미국 고용 지표나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좋은데 최근에 유럽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 지표들이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자면 글로벌 경제 지표, 글로벌 금융 시장의 지표들을 볼 때 있어서 저는 사실 이 미국 경제 지표 하나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쪽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가 보면 이 미국의 가장 신속하게 경기 여건을 보여주는 지표가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지수, 즉 ISM 제조업지수가 될 텐데요. 이런 ISM 제조업지수랑 유럽의 경제 지표들, 대표적인 게 OECD에서 작성하는 경기산행지수 같은 그런 지표들인데 비교해 보면 항상 이게 미국 경제 지표가 유럽 경제 지표나 이런 다른 나라 경제 지표에 선행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 생각해 보면 거의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겠죠, 그죠? 첫 번째는 유럽이 의사결정이 되게 이게 느리다라는 거겠죠. 어떤 경제적인 충격이나 쇼크가 왔을 때
이 단일한 행정부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 비해서 수십 개 나라에 처음에 이제 12개 나라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아무튼 20여 개 나라로 흩어져 있는 이 유로존 국가들의 의견,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집합해서 새로운 어떤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신속하지 못하니까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 면에서 신속한 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후행적인 그런 면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두 지역 중앙은행의 능력 차이도 확실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 연준이야 2006년, 7년에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미리 선제적으로 막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보면 이 두 지역의 중앙은행이 확실히 역량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겠죠. 그때 같은 경우에 이 유럽의 중앙은행이 그때 자스민 혁명, 즉 이 중동 지역의 민주화 시위 이런 것 속에서 국제 원유 생산의 차질이 걱정되면서 유가가 급등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 금리를 인상했어요. 이게 그리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같은 등등 유럽의 주변에 있는 이 남부 국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며 재정 위기에 막 빠져들고 있는데 정작 중앙은행이 거기다 금리를 2차례나 인상해버린 거죠. 왜 그랬는지는 압니다. 독일이 이 물가 불안,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걸 주도했겠죠. 아무튼 이런 연유에서 보시던 것처럼 글로벌 경제 흐름들을 살펴볼 때 왜 자꾸 우리가 유럽 증시 빠지고 미국 증시 올랐다 그러면 한국 증시 아무래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가 뭐냐? 그래 보면 바로 거대한 단일 경제권인 미국이 세계 경제의 어떤 흐름을 좀 먼저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일단 해외 글로벌 선진국 쪽의 수요가 탄탄한 상황에 있다라고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 또 선진국 쪽은 탄탄한 상황이다 짚어주셨는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미국이 지금 이런 무역 분쟁이나 세계의 글로벌 리스크를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미국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배 아프고 약오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 미국이 언제쯤 꺾일까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 괜찮다고 하셨는데 언제쯤까지 갈까요? 이 괜찮은 거? 예, 현재 올해는 괜찮아 보인다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들 이코노미스트들도 먼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대단히 무능력합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당장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 하향 조정한 데서도 확인되시는 것처럼 올 초에 했던 전망을 6개월 전 돼서 인하하고 하향 조정하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먼 미래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만 놓고 본다면 미국 중심의 어떤 선진국 경기의 개선 흐름은 이어지지 않겠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바로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의 속도가 하반기 좀 빨라져서 2번 인상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실질적인 정책금리 그러니까 정책금리에서 물가를 뺀 거죠. 이는 실질 정책금리가 아직은 마이너스 영역에 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직 유동성 공급은 여전히 풍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또 지난해 연말에 단행됐던 감세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내년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경기를 걱정하기에는 좀 너무 이르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내년까지 알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러면 조금은 이제 상승폭이 줄어들거나 꺾일 확률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걸 배제할 수는 없죠. 예. 왜냐하면 일단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이제 물가를 넘어서서 실질금리가 플러스의 영역으로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이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서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주체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미국 가계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너무 크게 다쳐서 이번에는 거의 대출이 안 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결국 기업들이 레버리지를 일으킨 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회사채 발행이 거의 주도적인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옛날처럼 은행으로의 위기가 전염되는 그런 전방위적인 은행 위기, 금융 위기의 가능성들은 희박한 좀 탄력은 둔화되지만 금방 위기가 눈앞에 와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저는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경제를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근데 모든 게 그렇잖아요. 영원한 거 없고 계속해서 호황이 올 수는 없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부정적인 이슈보단 긍정적인 게 많다 보니까 영영 이거 불황이 안 오고 어느 정도 계속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돌발 이슈가 참 많거든요. 1980년 같은 경우는 중동 전쟁, 또 2001년에는 9.11 테러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런 외부 충격들이 경제를 불황으로 이끌어낼 리스크는 있다는 것 분명히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처럼 해외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수출, 우리나라 경기의 선행성을 가지고 있는 지표에 좀 주목하면서 그 선행성을 가지고 있는 지표들이 꺾이는 시점 또는 그때 위태로워지는 시점에 그때 잘 한번 경제 지표들을 보고 위험 관리를 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이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주식시장은 분명 개별 기업 단에서 이익 전망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도 필요하고 전망도 필요합니다만 일단 가장 좀 중요한 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미래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열어두고 좀 이렇게 경제 지표들, 특히 한국 수출이나 한국 경제에 대해서 먼저 움직이는 지표들을 좀 이렇게 한번 관찰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만한 외부 변수는 없다.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 대한 공포, 우려들 속에서 이게 뭐라고 할까요? 심리가 부진해지고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이 이제 300억 불 정도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더 나아가서 2천억 불 정도의 제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 먼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건 사실입니다만 이게 펀더멘탈이 좋을 때에는 이런 충격들이 이렇게 어닝의 개선 폭을 둔화시키는 정도이지 경제 자체를 꺾어놓기에는 아직은 그 영향력은 제약돼 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상대적으로 참 답답합니다만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부진한데 미 증시가 저렇게 안정적인 건 결국 이 무역 분쟁 이슈가 선진국 수요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서 기업들의 실적을 꺾어놓을 만한 그런 충격적인 요인은 아직은 아니지 않냐라는 그런 판단들이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내년도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옥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 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종목 자세히 살펴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